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금요일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은 좀 개인 사정으로 빠지셨고요. 대신 반가운 얼굴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전에 이유 있습니다를 진행해 주셨던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오늘 사투리는 못하지만 어쨌든 무게감을 좀 채워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네, 근데 저도 대구에서 7년 살긴 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좀 뭐 사투리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이제는 그 소멸되었나요? 사투리는? 네. 20세기 때 일이라.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2세기에 걸쳐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거군요. 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영상 함께할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총선 뉴스가 좀 많습니다. 네. 일단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였죠. 새보수당과 전진당 등과의 이 신설 합당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한국당이 현재 106석입니다. 새보수당과 전진당을 합치면 미래통합당은 총 115석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23곳, 충청 6, 호남 7, 대구 경북 3, 부산 경남 10, 강원 제주 3 해서 총 52개 구고요. 예. 현역 의원 지역구는 21곳이었습니다. 네. 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나경원, 신상진, 오세훈 등 지역구 단수 공천을 확정을 했고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등의 지역구는 면접이 끝난 뒤 확정하겠다.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중선관위가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혹은 이제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을 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날 이종명 의원 등을 추가적으로 제명을 하며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자, 보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네. 비례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선관위가 한편 안철수 국민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선관위는 이제 이미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당 창준이는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면서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네.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이번에 당대표의 명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온라인 등에서 논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던데요. 김준우 변호사님은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의 사법화 현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뭐 고소고발로 다 해결하는 최근에 한국 정치의 좀 퇴행적 징조의 네. 대표적인 경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다행스럽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어제 당에 건의를 하겠다 고소 고발 취소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고 네. 이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를 다 이제 그 억압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말, 당 이름과 좀 어울리지 않은 행보라고 그러니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칼럼의 결론에 해당하는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낙선 운동도 그렇고 예. 사실 이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민주당의 왼쪽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거지 민주당의 오른쪽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한 예, 것도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과도한 행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 저도 이제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제 칼럼의 이제 그 큰 골격은 촛불 정신의 주역은 국민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건 행보가 어떤 촛불 정신과 얼마나 부합됐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아까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허영일 서울 동작을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좀 옹졸한 모습이라고 비판을 했죠. 지금 민주당 내외에서도 좀 비판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네. 식으로 이제 뭐 적폐청산 관련 칼럼을 썼고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만약에 이것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시민 반응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민주당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왜 내외적으로 잡음이 있는지 왜 네. 비판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사실 그래서 재밌는 게 한국당은 아주 조용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고 나서 다른 야당들 이제 뭐 대한신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 다른 당 바른미래당들은 다 지금 비판 칼럼들이 나왔는데 그 네. 논평이 나왔는데 한국당은 조용합니다. 왜? 한국당 맨날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당 지금 미디어 특위 통해 가지고 수십 수백 개씩 지금 언중에도 넣고 뭐 고발 조치, 형사 조치 한다고 하고 네. 한국당이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전형적인 언론의 재갈 물리기 수법이거든요. 예. 민주당이 그런 점을 닮으면 좀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법률 전문가인 김준호 변호사가 앞에 계셔서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게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장 아닌가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선거법이 과도하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의 관점에서 좀 되어 있다라는 주장과 이제 고민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있어 그 왔습니다. 문제 제기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죠. 네, 네.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법 아니냐.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거 참여를 하지 말라라는 뭐 틀어막을 거 다 틀어막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고발 조치 같은 경우는 이건 과민 반응을 넘어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반응 아니냐 이렇게밖에 좀 볼 수가 없어요. 출근길에 이걸 듣고 있는 민주당 정무라인 분들은 빨리 오전이라도 수습하기를 네. 바랍니다. 네.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한 번만 더 성찰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또 판결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렬, 조희연, 성창호 세 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라면서 사법행정상 필요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그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이번에 19대 대선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의 뭐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뭐 뇌물 공여 등 이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소위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정경련 등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사건이었는데 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의 성격이 직권남용이 아닌 강요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강요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곽우신 기자가 바쁩니다. 뭐 선거 뉴스도 종합해야 되고 어제 또 그 판결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 정리하라고 아주 바쁘신데요. 자, 김준호 변호사께 네. 이 쏟아진 판결 가운데 따로 떼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이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곽우신 기자님 얘기해 주신 게 4개의 판결인데 네. 2개는 1심, 2심이고 2개가 대법원 판결이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을 아무래도 좀 네. 비중 있게 봐야 되는데 네.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댓글 조작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근데 네. 쟁점이 가장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여 건인데 그렇죠. 공모 여부인데 네. 이거는 상고 이유가 아니어서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 그래서 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 그리고 청취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는 없고요. 그럼 이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예. 비서실장 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뭐 그대로 간 거여서 사실 이것도 아주 뭐 법리적인 쟁점이 크진 않지만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맞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정무수석 이런 네. 분들이 관여할 때는 좀 직권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잡는구나. 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직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은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다만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안 될 경우에 흔히 이제 월권죄라고 하죠. 직권이 아니어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이 경우는 강요죄라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강요죄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또 뭐 지금 뭐 군부 정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은근히 얘기하지 세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요죄 적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 그 애매한 경계 지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또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판결 때 강요죄 부분이 그 당시에 전원합의체 즉 대법관 전원이 관여해서 판결 내린 거에서 소수 의견이 4개가 있었어요. 조금 더 넓게 보자. 예. 근데 그때 이제 소수 의견으로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강요죄는 법문 그대로 좁게 해석한다로 판결이 나면서 그 블랙리스트 판결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같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지위를 고려를 하면 뭐 강요 이런 얘기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독일 형법 같은 경우는 네. 직권남용죄가 권한의 남용이랑 지위의 남용 둘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위의 남용이 없고 지위 남용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네. 그 얘기 못 들어봤네. 그런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 남용이 독일 형법은 강요죄의 특수한 형태로 공무원이 강요죄를 하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데 저희는 직권남용이랑 강요를 완전 분리해 가지고 되어 있는 체제라 뭐 연구 논문 읽어보니까 옛날 독일 형법을 일본에서 따라와서 이제 우리가 또 따라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강요죄랑 직권남용죄 현재 법대로 판결을 한 건데 국민 법감정에 많이 맞진 않으니까 좀 손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을 전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전반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위 얘기하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이른바 갑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뭐 이제 시대의 언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의 상사인 갑이 그래서 제가 상사예요. 과구신 기자에 네. 눈을 부라리면서 근데 말로는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러면 이건 강요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제 법적과 도덕적인 영역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번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부당함과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형사적 유죄 요건으로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금 국민의 법감정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항이 이거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부와 관련된 걸 포함해서 적폐청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감정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 줄줄이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는 지금 무죄 취재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제 판례로서 이제 다른 사건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과구신 기자를 지금 그윽한 눈길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지난달에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앞서 이제 권익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 자료를 함께 수사 의뢰서와 함께 지난달 대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검찰 쪽의 확인은 아닙니다. 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는 신고가 권익위 접수가 됐고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 병원에서 이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또 서로에 대한 의심 등에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은 그 진실이냐 아니냐겠지만 네. 진실이냐 아니냐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차적인 관심사는 수사가 얼마나 빨리 제대로 되겠는가 이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스타파 측에서는 추가 보도를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근데 이게 정말 예를 들어 그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냐 여부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맞은 적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적으로 뭐 상습적으로 투약한 적은 없다는 거니까 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그 말을 꺼냈냐면 사실은 뉴스타파가 이제 그 전에 보도한 게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씨. 네. 이부진 씨 프로포폴 누나 아닌가요? 동생이죠. 동생.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 이부진 씨의 프로포폴 그 투약 의혹도 이미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뭐 유야무야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그 알기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넘게. 그래서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가 이렇게 과연 속도 있게 갈 수 있는가?
지금 보면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게 반드시 지금 딱 이재용 부회장만 타깃을 놓고 한 게 아니라 네. 한 10여 명 정도가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영화 배우나 뭐 네. 재벌가 자제, 기업이 연예기획사 대표 등등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수년 전부터 지금 지금 지목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받았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안에서는 또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디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과연 지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 워낙 여파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번 보도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데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국내 재계 1위인 삼성이었던 그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억울한 어떤 그 제보나 보도에 희생양이 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의혹이 있어갖고 수사가 돼야 된다면 그것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연예인 어떤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있었어요. 네. 기억들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뭐 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활동하기 어려웠던 그 그렇죠. 여성의 그 그렇죠. 연예인분이 계셨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기라는 거예요. 이부진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무슨 뭔가 복잡 어떤 미묘한 권력형 뭐 비리 사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이게 좀 결론이 나줬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삼성이라거나 어떤 그 세계적인 기업의 또 신뢰도나 이런 거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범삼성가로 넓혀보면 CJ그룹에서도 그 이선호 씨였나요? 이재용 회장 그 아들분도 마약으로 얼마 전에 좀 됐었고 그렇죠. 예. 경주 이씨 집안에 여러 가지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지금 경찰 쪽에서는 지금 병원 장부를 확보를 해가지고 국과수에 지금 그 이부진 씨의 이 병원 장부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최초 뉴스타파 보도가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요 정도 상황에서 이제 막 이재용 덕분에 이부진의 수사 상황도 업데이트가 되는 국민들에게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겹쳐버리게 됐네. 네. 아무튼 네, 검찰의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